그 사람 적군이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저는 그 남자와 다시 만났습니다. 제 손에 은가락지를 끼워주며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 평생을 함께하자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제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총을 들고 저를 겨눈 채 모르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믿었습니다. 그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배신한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를 50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그의 유해,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낡은 수첩 한 권. 그 안에 적혀 있던 단 한 줄의 기록이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전장에서 그가 왜 저를 외면했는지, 그리고 왜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로또 1등의 행운이 따르실 겁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97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참 이상하게도 어젯밤 저녁에 뭘 먹었는지는 가물가물한데 76년 전 일은 어찌나 또렷한지요. 눈만 감으면 그때 그 강가가, 그 사람 얼굴이, 바람에 실려오던 풀 냄새까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1950년 그의 봄이었습니다. 저는 21살 막 피어나는 꽃봉오리 같던 시절이었지요. 평안남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대동강 물소리를 자장가 삼아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흔들리는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한 청년이 서 있었어요. 햇살을 등지고 서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 윤곽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물이 차갑지 않습니까?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대답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청년이 한 걸음 다가오자 비로소 얼굴이 보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단정한 이목구비, 그리고 깊고 맑은 눈동자. 24이라던 그 청년의 이름은 강명준이었습니다. 그 뒤로 명준은 매일 강가에 나타났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변함없이 같은 시각에 서 있는 그를 보며 저도 슬며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 우리는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온 세상이 불타올랐지요. 연희 씨, 그가 불쑥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명준의 눈동자에 노을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희 씨를 처음 본 날부터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내가 평생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에 손이 멈췄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요? 겨우 그 말만 내뱉었습니다. 명준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뜨거웠어요. 제 손도 볼도 온몸이 다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대답하기엔 목이 너무 메었거든요. 며칠 뒤 명준이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은가락지 한 쌍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하나는 연희 씨가 간직하고 하나는 제가 간직하겠습니다. 명준이 가락지에 가는 끈을 꿰어 제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연희 씨 곁으로 돌아오겠다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 그 순간은 완벽했습니다. 그의 봄은 유난히 따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명준과 저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손을 잡고 두 길을 걸었고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서 서로의 어깨에 기대기도 했지요. 하지만 가끔 명준의 눈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웃고 있어도 눈만은 웃지 않는 듯한, 무언가 깊은 근심을 품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요. 저는 그게 무엇인지 묻고 싶었지만 차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묻는 순간 이 행복이 깨질 것만 같았거든요. 1950년 봄 대동강 변의 그 약속. 저는 그때 명준이 건넨 은가락지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76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닳고 닳아 빛이 발했지만 그 무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그의 여름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6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달라진 건지 몰랐어요. 그냥 명준이 조금 피곤해 보인다고만 생각했지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준이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습니다. 강가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해가 질 무렵에야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따스한 미소가 사라지고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지요. 연희 씨,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차가워서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다가가려 하자 명준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행동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일 남쪽으로 가는 열차가 있습니다. 연희 씨, 그 열차를 타세요. 대뜸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나 여기서 자랐는데 갑자기 왜 남쪽으로 가라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여기가 고향인데요. 고향이고 뭐고 없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내일 당장 떠나세요. 명준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손을 잡고 미래를 약속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니까요.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명준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지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더 묻지 말고.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움켜쥐며 물었어요. 명준 씨도 같이 가면 안 돼요? 같이 가요. 어디든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 순간 명준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무 세게 뿌리쳐서 저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그가 저를 그렇게 대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연희 씨, 우리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연희 씨와 갈 곳이 다릅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귀가 웅웅거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장난치는 거죠? 억지로 웃어보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열차입니다. 꼭 타세요. 그 말을 남기고 명준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가족은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연신 뒤를 돌아보셨고 아버지는 무거운 얼굴로 앞만 보고 걸으셨어요. 저는 발이 저절로 움직였을 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모두 불안한 얼굴이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명준을 보았습니다. 플랫폼 끝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치이고 짐짝에 걸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명준 씨, 소리쳤지만 기적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문에 매달려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명준이 서 있던 자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분명히 보았습니다. 명준이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고 있는 것을요.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도.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울면서 저를 떠나보내는 건지. 그저 원망스럽고 서러울 뿐이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전쟁이 터졌습니다. 6월 25일 새벽 북쪽에서 탱크가 밀고 내려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라디오에서는 연신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명준이 왜 그렇게 저를 떠나보냈는지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이 터질 거라는 걸. 하지만 그 깨달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곧 저는 명준을 다시 보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상상조차 못했던 모습으로요. 전쟁이 터지고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피난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겁에 질려 있었어요. 아이들은 울고 어른들은 짐을 끌며 허둥댔습니다. 저도 부모님 손을 잡고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우리 가족은 어느 작은 마을에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군인들이 들이닥쳤어요. 처음에는 국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들의 군복에는 붉은 별이 달려 있었습니다. 인민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저도 어머니 손을 잡고 도망치려 했어요. 그런데 다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저 멀리 군인들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거든요. 짧게 자른 머리, 단정한 이목구비, 깊고 맑은 눈동자. 틀림없었습니다. 강명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입고 있는 건 인민군 장교 군복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왜 저 군복을 입고 있는 겁니까? 연희야, 뭐해? 어서 가자.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명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도 저를 보았습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차갑고 무심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모르는 척한 겁니다. 아니, 진짜로 잊어버린 건지도 몰라요. 애초에 저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었는지도요. 어머니가 다시 제 팔을 잡아 끌었고 저는 그제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뒤엉켜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대동강변에서 했던 약속은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까? 영원히 함께하겠다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오겠다던 말, 다 연기였단 말입니까? 목에 건 은가락지를 꺼내어 내려다보았습니다. 빼서 강에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가락지를 다시 목에 걸어 옷 속에 숨겼습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울기만 하던 겁 많은 처녀가 아니었어요. 가슴속에 불덩이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 불덩이의 이름은 분노였지요. 어느 날 마을에 국군 모집 공고가 붙었습니다. 간호병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부모님은 말렸지요. 어머니는 울면서 치마폭을 붙잡으셨습니다. 연희야,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알고 그러냐? 알아요. 그래도 가겠습니다. 이 분노를 어디다 쏟아야 할지 몰라서 무작정 움직이고 싶었던 거지요.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따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랬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1950년 여름, 저는 국군 간호병이 되었습니다. 처음 전장에 나갔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방에서 총소리가 울렸고 포탄이 땅을 뒤흔들었어요. 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부상병들을 돌보았습니다. 밤이면 천막 구석에 쭈그려 앉아 울었어요.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면 또 일어나 부상병에게 달려갔습니다. 전쟁은 점점 처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토록 원망하던 그 사람과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요. 낙동강 전선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포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빗발쳤어요. 부상병들은 끊임없이 실려왔고 저는 잠잘 틈도 없이 붕대를 감고 상처를 꿰맸습니다. 손톱 밑까지 피가 스며들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1950년 9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전선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야전병원 뒤편 개울가에서 피 묻은 붕대를 빨고 있었어요. 물에 손을 담그니 차가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그때 덤불 사이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덤불을 헤치고 들어가니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군복이 피로 흥건했어요. 저는 얼른 다가가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은 명준이었어요. 인민군 장교 군복을 입은 채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군입니다. 그것도 나를 버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붕대를 꺼냈습니다. 일단 피부터 멈춰야 했어요. 명준의 옆구리를 드러내니 총상이 보였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많이 흘렀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혈을 했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어요. 간호병으로 수백 명을 치료하며 익힌 솜씨였지만 이렇게 손이 떨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명준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알아본 순간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연희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울음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상처를 치료했어요. 왜? 여기. 명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응급처치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명준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연희 씨, 제 말 좀.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명준이 저를 뿌리쳤던 것처럼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당신네 부대는 저쪽 아니에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명준의 얼굴에 고통이 스쳤어요. 상처 때문인지 제 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세요. 날이 밝으면 들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개울가에 갔습니다.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덤불 사이를 들여다보니 명준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상처가 깊어서 움직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또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명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저는 상처를 치료하고 명준은 저를 바라보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명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연희 씨, 저는요. 듣고 싶지 않아요. 말을 끊었습니다. 명준이 입을 다물었어요. 붕대를 다 감고 일어서려는데 명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은 오지 마세요. 뭐요? 내일 밤에 떠날 겁니다. 더 있으면 연희 씨가 위험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나한테 신경 끄세요.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 밤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 뒤로 명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떠난 거였어요.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기는 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미워해야 하는 사람인데 걱정이 됐습니다. 명준이 떠난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낮에는 부상병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밤이 되면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상처는 제대로 나았을까? 어디선가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미워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섰습니다. 명준이 떠나고 닷새째 되는 밤이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야전병원 뒤편으로 나갔습니다. 개울가에 앉아 멍하니 물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명준이 서 있었어요. 뭐야?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명준이 다급하게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했어요. 왜 다시 온 거예요? 떠났다면서요? 할 말이 있어서요. 명준이 절뚝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상처가 아직 다 낫지 않은 게 분명했어요. 무슨 할 말이요? 저한테 할 말 없잖아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명준이 멈춰 섰어요. 연희 씨,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안 들어요. 들을 것도 없어요. 그래도 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왜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대동강에서 한 약속은 뭐예요? 평생 함께 하겠다면서요.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오겠다면서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왜 적군이 된 거예요? 왜 나를 버린 거예요? 왜 모른 척한 거예요? 명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말해요. 연희 씨. 명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요, 연희 씨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할 수 없어요. 지금은 또 그 말이에요? 맨날 말할 수 없다. 지금은 안 된다. 그게 뭐예요? 저는 그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명준이 비틀거렸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요. 나를 안 사랑한다고.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고. 그러면 깔끔하게 잊을 수 있잖아요. 명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연희 씨. 명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제발 저를 믿어달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요? 살아남으세요.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눈동자가 젖어 있었어요. 왜요?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저를 조금은 이해해 주세요. 명준이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가야 해요. 더 있으면 연희 씨가 위험합니다. 명준 씨. 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뚝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왜 말해주지 않는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미워하면 편할 텐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명준이 사라진 어둠을 바라보며 저는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전선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인민군이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어요. 포탄 소리가 밤낮 없이 울렸고 야전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부상병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저는 눈뜰 새 없이 뛰어다녔어요. 그런 와중에도 명준 생각이 났습니다. 떠난 그가 이 전투 속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어요. 살아있기는 한 건지.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적군이 야전병원 근처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철수다. 다 철수해. 상급자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우왕좌왕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의약품 상자를 들고 뛰었어요. 그때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인민군 병사 몇 명이 병원 안으로 들이닥치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탁자 밑에 웅크리고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대로 들키면 끝이다.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저예요. 명준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떠났던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왜 여기? 설명은 나중에. 지금은 나가야 해요. 명준이 저를 끌고 뒷문 쪽으로 이동했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로 나가면 숲이 있어요. 거기 숨으세요. 명준 씨는요? 저는 괜찮아요. 어서 가세요. 명준이 저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같이 가요. 안 돼요. 저까지 가면 더 위험해요. 무슨 소리예요?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때 저쪽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인민군 병사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명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세게 밀었어요. 지금 당장 가요. 저는 비틀거리며 뒷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돌아보니 명준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명준 씨,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어요. 저는 숲속으로 뛰었습니다. 가시덤불에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뛰었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명준. 그 총소리가 명준에게 향한 건 아닐까? 그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으니까요.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국군 진지 앞에 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간호병이다. 간호병 살아있다. 누군가 저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그날 밤 저는 텐트 구석에 웅크리고 울었습니다. 명준이 저를 살렸습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를 구해주었어요. 적군 복장을 하고 있으면서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가슴에 품고 다니던 은가락지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적이었다면 왜 저를 구했을까요? 왜 자기가 위험해지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제는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준.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인 걸까요? 그 의문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어요. 곧 그 의문에 대한 답을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요. 며칠 뒤 저는 명준을 다시 만났습니다. 전선이 밀리고 밀려 우리 부대는 작은 마을에 고립되어 있었어요. 사방이 적에게 둘러싸인 상황이었습니다. 탈출로를 찾아야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때 마을 외곽에서 인민군 포로 한 명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명준이라는 걸. 달려가 보니 정말 그였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에 피까지 묻어 있었지만 분명 명준이었어요. 그는 국군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자가 탈출로를 안다고 합니다. 지휘관이 말했어요. 명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지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프면서도 어딘가 결연한 빛이 담겨 있었어요. 안내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명준이 입을 열었어요. 뭔데? 저 간호병을 반드시 살려주십시오. 명준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간호병은 당연히 보호 대상이야. 약속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명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휘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약속하지. 그날 밤 우리는 명준의 안내를 따라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어둠 속을 조용히 이동했어요. 명준이 맨 앞에서 길을 안내했고 저는 부상병들과 함께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숲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매복이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들었고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머리 위로 총알이 스쳐 지나갔어요. 무서워서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몸 위로 덮쳤습니다. 눈을 떠보니 명준이었어요. 그가 저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고개 숙여요. 명준이 소리쳤어요. 바로 그 순간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명준의 몸이 움찔했어요. 그리고 따뜻한 것이 제 얼굴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피었습니다. 명준 씨,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명준이 저를 감싼 채 쓰러졌습니다. 등에 총을 맞은 거였어요. 명준 씨, 명준 씨. 그를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눈만 겨우 뜨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연희 씨,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말하지 마요. 제가 치료할게요. 괜찮을 거예요. 저는 울면서 군복을 찢어 지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가 너무 많이 흘렀어요. 손이 피로 미끄러웠습니다. 됐어요. 명준이 힘겹게 말했어요. 안 돼요. 가만히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연희 씨, 들어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요. 연희 씨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말하지 마요. 진짜예요. 저는 명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다 말해주지 못해서. 끝까지. 명준 씨, 사랑해요. 연희 씨, 그것만은. 진짜예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명준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저는 그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명준은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총성이 멀어져 갔습니다. 전투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명준을 안고 울었어요. 왜요? 왜 이래요? 대답해요. 차갑게 식어가는 그의 몸을 끌어안고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풀리지 않을 의문을 안게 되었지요. 명준이 마지막에 하려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연희 씨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영영. 전쟁이 끝났습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어요. 총소리가 멈추고 사람들은 폐허가 된 땅 위에서 다시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부모님은 전쟁통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서울 변두리 작은 방에서 삭바느질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손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그냥 살았어요. 명준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밤마다 그 사람 꿈을 꾸었어요. 대동강변에서 웃던 얼굴, 기차역에서 울던 뒷모습, 피투성이가 된 채 저를 감싸던 마지막 순간, 잠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었어요. 주변에서는 시집가라, 혼자 어떻게 사느냐 성화였지요. 중매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에 품은 은가락지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 가락지는 여전히 제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버리려고 몇 번이나 손에 들었어요. 강물에 던지려고, 땅에 묻으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미워했습니다. 명준을요. 왜 적군이 되었는지, 왜 저를 버렸는지, 왜 끝까지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는지, 그 원망이 가슴에 응어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워하면서 그리웠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손 잡아주던 온기, 노을빛 아래 고백하던 떨리는 목소리, 마지막 순간 사랑해요라고 했던 그 말. 미워해야 하는데 그리워서 미치겠었어요. 그렇게 76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새 90이 넘은 노인이 되었어요.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명준은 기억 속에서 여전히 24이었습니다. 저만 늙어갔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젊은 채로 제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더 서러웠어요. 가끔 생각했습니다. 명준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함께 늙어갔겠지요. 손자, 손녀도 보았을 거예요. 대동강이 보이는 집에서 살구나무 아래서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명준은 적군으로 죽었어요. 기록에는 전사한 북한군 장교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만 알았지요. 그가 마지막 순간 저를 살렸다는 걸, 그가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걸.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왜 적군이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진실이 뭔지. 76년이 지나도 의문은 풀리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그를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날은 무덤이라도 찾아가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덤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니 묻히기는 한 건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저는 원망과 그리움 사이에서 76년을 살았습니다. 2026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지요. 이연희 씨 되십니까?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렇습니다만. 저는 국방부 유해발굴단 소속 김하사라고 합니다. 유해발굴단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비무장지대에서 발굴 작업 중에 어르신과 관련된 유품이 발견되었습니다. 한번 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유품이라니. 무슨 유품이요?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오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유품, 비무장지대. 설마. 가슴에 품은 은가락지가 갑자기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유해발굴단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걸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중간에 몇 번이나 멈춰 서야 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젊은 군인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이연희 어르신이시죠? 김하사입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김하사가 조심스럽게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무장지대 발굴 현장에서 유해 항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하던 중 이 물건들이 나왔어요. 상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와 녹슨 금속 조각이 있었어요. 저는 그 금속 조각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은가락지였어요. 제가 가진 것과 똑같은 이게 손이 떨려서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하사가 조심스럽게 가락지를 건네주었어요. 유해의 손가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락지를 손에 쥐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명준이었어요. 틀림없이 그가 간직하고 있던 가락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첩인데요. 김하사가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일기장입니다. 그런데 이중 바닥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문서였어요. 글씨가 희미했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비밀 명령서입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에서 발행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강명준, 그분은요. 북한군으로 위장 침투한 남측 정보요원이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귀가 웅웅거렸어요.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명령서에 따르면 강명준 요원은 1949년부터 북한군에 침투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전쟁 발발 전부터요. 김하사가 수첩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안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건 그분이 쓴 일기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희미한 글씨를 더듬어 읽기 시작했어요. 1950년 6월 20일. 전쟁이 곧 터진다. 연희를 반드시 남쪽으로 보내야 한다. 내 정체를 들킬 수 없으니 이유를 말해줄 수가 없다. 연희가 나를 미워해도 좋다. 살아만 있어 달라. 눈물이 글씨 위로 떨어졌습니다. 1950년 7월 15일. 오늘 연희를 보았다. 피난민 속에 있었다. 눈이 마주쳤지만 모른 척해야 했다. 내가 그녀를 알아본다는 걸 들키면 연희가 위험해진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아, 그래서였구나. 1950년 9월. 부상을 입고 국군에 붙잡혔다. 연희가 간호병으로 있었다. 눈앞에 있는데 진실을 말해줄 수가 없다. 나를 미워하는 그 눈빛이 칼처럼 아프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내가 누군지 밝히는 순간 연희도 위험해진다. 저는 수첩을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50년 동안 쌓아온 원망이, 오해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적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지키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차갑게 밀어냈던 것도, 모른 척했던 것도,
전부 저를 위해서였어요. 마지막 페이지가 있습니다. 김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날짜 모름. 오늘 탈출 작전이 있다. 연희가 함께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연희만은 살려야 한다. 이 수첩이 발견된다면 연희에게 전해달라.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처음 만난 그날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연희를 잊은 적 없다고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명준, 당신은 그랬군요. 그렇게 혼자 짊어지고 있었군요. 50년을 원망했습니다. 50년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이거였어요. 어르신, 김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해는 현재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강명준 요원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친 영웅이셨습니다. 영웅.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명준은 영웅이었어요. 아무도 몰라주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외로운 영웅이었습니다. 명준의 안장식 날이 밝았습니다. 2026년 봄 국립서울현충원. 하늘은 맑았고 따스한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하늘거렸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오래 서 있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만큼은 꼭 와야 했어요. 76년 만에 명준에게 제대로 인사하는 거니까요. 고 강명준 정보요원의 유해를 대한민국 국립묘지에 안장합니다. 군인들의 묵념이 이어졌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눈을 감고 명준을 떠올렸습니다. 24세 그 사람. 대동강변에서 웃던 얼굴. 노을빛 아래 고백하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저를 감싸 안던 따뜻한 품. 사랑해요, 연희 씨. 귓가에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장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았어요. 휠체어를 밀어 묘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김하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시겠습니까? 잠깐만 혼자 있게 해주세요. 김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저는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고 강명준 정보요원지묘. 그 글씨를 보자 또 눈물이 났어요. 76년 동안 적군으로 기억했던 사람이 이제야 영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명준 씨, 저는 작게 불렀습니다. 저예요. 연희예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듯이 미안해요. 76년 동안 미워해서, 원망해서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혼자서 다 짊어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가슴에 품고 있던 은가락지를 꺼냈습니다. 76년 동안 간직해온 것. 끈에 꿰어 목걸이로 만들어 단 하루도 빼지 않고 품고 다녔던 것. 이거 봐요. 아직 가지고 있어요. 버리지 못했어요. 미워하면서도 가락지를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발굴 현장에서 찾은 명준의 가락지를 그 옆에 놓았어요. 2개의 은가락지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76년 만에 다시 만난 한 쌍의 가락지. 이제 함께 있어요. 우리 가락지. 저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명준 씨, 나도 사랑했어요. 76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앞에 명준이 보였어요. 24세 그 모습 그대로. 단정한 이목구비, 깊고 맑은 눈동자, 따스한 미소.
환각인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연희 씨, 그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도 손을 내밀었어요. 닿을 리 없는 손이었지만 왠지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나도요. 오래 기다렸어요. 명준이 웃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보았던 그 미소 그대로.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는 편히 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요. 이제 그만 고생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명준의 모습이 벚꽃잎과 함께 흩어졌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그가 저를 사랑했다는 걸, 마지막 순간까지 저만 생각했다는 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벚꽃잎이 날렸어요. 어딘가에서 명준이 저를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생에는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바람이 대답하듯 살랑거렸습니다. 갑자기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97회를 버텨온 이 낡은 몸이 드디어 쉴 때가 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흐릿한 시야 속에서 명준이 다시 보였어요. 이번에는 환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연희 씨, 이제 같이 가요. 명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24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대동강변에서 처음 만났던 그 청년이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76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네, 같이 가요. 명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때 그 강가에서처럼.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명준의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97의 봄. 저는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76년 만의 해우였습니다. 주인공의 마지막 선택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가슴에 남는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